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금융권의 연말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 40세 이상 직원들부터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은 물론 증권과 보험, 카드사도 인력 구조 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은행권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연말 구조조정 한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해 270여 명을 내보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도 곧 구체적인 희망퇴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손이 덜 필요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확산하면서 인력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에 또 취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지난해보다 약간 상향된 정도의 희망퇴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쁜 증권과 보험, 카드사는 더 춥습니다. 주식시장 침체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이 오는 12일까지 만 43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경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보험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10월 전체 임직원의 10%가량인 1,10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고 KB손해보험도 노조 측과 희망퇴직을 협의 중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직격탄을 맞은 카드사 중에는 올해 초 200여 명을 줄인 신한카드에 이어 현대카드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한파는 여전해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4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 명, 3.5%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그만큼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구직급여로 지난달 5,195억 원이 쓰였습니다. 월 지급액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5천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 들어 모두 5조 9천억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12월까지 포함하면 올 한해 구직급여로 나간 돈은 사상 처음 6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구직급여가 많이 나간다는 건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 14.9%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맞추도록 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도 구직급여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깎였습니다.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은 26조 7천여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4천여억 원 감액됐습니다. 깎인 예산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412억 원 적은 3,71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437억 원 깎인 1,58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23,433달러로 추산됩니다. 환율과 인구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1인당 국민소득은 3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로 전망할 정도로 체감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이나 폐업, 투병으로 소득은 없는데 갚을 은행 빚이 있다면 빚진 사람도 은행도 난감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빚 원리금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3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 대상입니다. 소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준비 중인 개인 채무조정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같은 취약계층,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이 있는데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채무액 15억 원 이하의 은행 외 금융사에 빚을 진 사람도 포함됐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과는 다릅니다. 은행권 채무조정 1차 감면 대상이 되면 3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또 원금 40% 이상을 매월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15% 더 감면받을 수 있어 빚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최대 한도까지 감면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30%를 감면받고 원금 40%인 1,200만 원을 5년간 매월 나눠 갚으면 2차로 450만 원을 더 줄여줘 최장 7년간 1,6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이자 감면도 이뤄집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개월 이내 대출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고려 중인 방안은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거나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금리 대비 1%포인트 이상을 한도 없이 깎아주는 점도 최소 5%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기존 프리워크아웃과는 다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관련 상품 개발을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은행이 감면액을 떠안아야 해 현장에서는 은행의 팔만 비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의 연말 인사이동이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삼성과 LG, SK그룹 등은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해 인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연말 인사 키워드는 안정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이 부회장, IT 모바일 부문의 노태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뺀 다른 사장단 인사는 없었습니다. 2015년도 이후 최소폭의 인사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의 김기남 대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부문의 고동진 대표, 소비자 가전 부문의 김현석 대표 등 최고 경영자 3명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삼성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연말 정기 인사에서 쇄신보다는 안정을 택한 셈입니다. LG그룹을 이끄는 40살의 구광무 회장도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최고 경영진 인사에서 안정에 방점을 뒀습니다. 주력 계열사 6곳의 CEO 가운데 LG화학의 수장만 교체됐을 뿐 LG 주식회사와 전자, 디스플레이 등 5곳의 CEO는 유임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경우 하이닉스 CEO를 포함해 신임 사장 대부분이 50대로 바뀌었지만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재선임됐습니다. SK텔레콤 사장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사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재계 전반적으로는 경영진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도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표이사를 위임시키는 등 안정화에 방점을 두었고, 그렇지만 조직의 그 활력과 보상에 대해서는 일종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한 것도 연말 인사에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떠오른 CEO들의 향후 계획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올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올해 1에서 3분기 영업이익은 77조 9,4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5,001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10대 그룹 계열 92개 상장사 중 절반이 넘는 49곳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0대 그룹의 실적 호조는 반도체 특수의 덕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부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림 김홍국 회장의 아들이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부당 지원받아 물려받아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대림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부자와 사익 편취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보존이나 재테크에 유용한 수단인 금은 대체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할 때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떨어졌던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여전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온스당 1246.6달러의 거래를 마쳐 최근 4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가격은 1g당 44,610원으로 2달 전보다 2,000원가량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금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은 사그라지지 않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등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미국의 경기가 둔화할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기저에는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1년 이후에 금 가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금이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내년 금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요 경제권의 경기 지표 부진과 각국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주가지수 하락, 장단기 금리 격차 축소와 함께 금값 상승은 또 하나의 부정적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3기 신도시 후보를 발표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연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 핵심으로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GTX A 착공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을 이달 중하순쯤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작 10년이 지난 파주, 김포, 화성 등 2기 신도시 10곳에는 2023년까지 156만 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미 100만 명 이상 살고 있지만 문제는 신도시와 서울 또는 신도시 간 연결할 광역교통편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김포하고 검단하고를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서울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제 경전철 2칸짜리 그것도 내년이나 돼야. 주민들은 교통망 개선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분담금까지 냈는데 계획됐던 89개 사업 중 86개가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핵심 사업인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A는 환경 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해 연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끝난 GTX-B 신호선의 착공 시점을 예측하긴 더 어렵습니다. 비용이 싼 간선급행버스 BRT를 먼저 도입하는 방안도 지자체들 간 비협조 탓에 진행이 더디기만 합니다. BRT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시성이 보장이 된다. 철도에 비해서 10분의 1의 비용으로 1, 2년 내로 완료해서. 정부는 내년 3월 출범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급행버스 도입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짧았던 주말이 지나고 어느새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회사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기온이 더욱 떨어지며 출근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오늘처럼 월요일에 더구나 강추위가 몰아친 날에는 심리적으로 출근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안채홍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네, 저 역시 출근 시간이 평균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인들 역시 이와 비슷한 시간을 출근길에 쏟고 있었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277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소요 시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56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1시간 가까이가 걸린다는 거네요. 그런데 아무리 긴 출근 시간이라도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물론 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출근 소요 시간이 평균 55분으로 집계됐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엔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18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도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경기나 인천 지역에 살지만 이 직장은 서울로 다닌다는 응답자가 60%로 과반수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92.2%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과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경우엔 이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6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비교적 적게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직장인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나요? 네, 1위는 바로 전철이었습니다. 56.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이 버스나 직행버스는 20.6%의 응답률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3위는 자가용으로 11.6%의 직장인이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거주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77.5%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전철로 출근한다고 응답한 반면 버스 이용은 11.8%, 자가용 이용은 4.9%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 시민의 발로 불리는 전철이 출근 수단의 1위를 차지했군요. 하지만 경기나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전철로 출근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우에도 순위에는 변함이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역시 이 출근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전철이었습니다. 다만 이 서울보다 응답률은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55.8%만이 전철로 출근한다고 응답한 건데요. 이에 비해 버스나 직행버스로 출근한다는 26.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 자가용으로 출근한다는 응답자 역시 9.2%로 서울 지역 거주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중에서 이 자가용으로 출근한다는 응답자가 29.1%로 가장 많았고 2위로 뽑힌 교통수단은 23.6%의 응답률을 보인 버스나 직행버스로 나타나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이러한 대중교통 때문에 출근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요. 응답자의 83.8%는 출근길에 받은 스트레스로 하루 종일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스트레스 요인의 1위에 65.7%가 응답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꽉 차는 대중교통이 뽑힌 겁니다. 특히 이 서울에 사는 직장인 중엔 꽉 차는 대중교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65.7%로 과반이 넘었는데요. 그 외에도 큰 가방이나 큰 짐으로 맞을 때가 20.6%, 큰 소리로 떠들거나 통화하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습니다. 경기나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역시 꽉 차는 대중교통이 스트레스라는 응답자가 69.2%로 가장 많았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2위는 18.3%가 응답한 급정거, 급출발 등 거친 운전이었습니다. 3위는 13.3%의 비율을 보인 큰 가방, 큰 짐으로 맞을 때
4위는 12.5%가 응답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통화하는 소리가 뽑혔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또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18년도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근길 스트레스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이 시대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고용플러스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활력 그리고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